자, 이번 시간은 기본 이론 부분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이제 우리가 파트 2 회계 이론 부분들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 예, 죄송합니다. 그 파트 1에 이제 회계 이론에 해당되는 부분들의 내용을 보시면 이제 회계의 기초라고 부터 먼저 설명이 돼 있죠. 회계의 개념 뭐냐면 기업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 가치의 변화를 일정 원리에 따라 기록, 계산, 정리하여 보고한다. 기업의 이해관계자에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시스템이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일단 기업의 이해관계자는 누가 기업의 이해관계자인가요? 기업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외부 이해관계자라고 하는 것은 기업과 이해관계자, 기업의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있겠죠? 채권자라고 합니다. 기업에 그리고 투자한 사람이 있겠죠. 주식회사 같은 게 주주가 있는 거잖아요. 자, 이런 사람들이 채권자는 기업에다가 돈을 빌려주고 주주는 기업에다가 투자를 하고 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 이해관계자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런 외부 이해관계자 입장에서는 뭐가 걱정이 될까요? 자기가 돈을 빌려줬는데 이 기업이 혹시 돈을 떼먹지 않을까? 자, 그 다음에 주주 입장에서 돈을 투자를 했는데 투자한 만큼의 어떤 성과가 잘 나올까? 배당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이게 가장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이런 이제 궁금증과 걱정, 그 다음에 또 어떤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 계속 돈을 빌려줘도 될지 안 될지. 그럼 이 기업에 계속 투자해도 될지 안 될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는 것이 의사결정인데 그런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이 정보라고 하는 것들을 제공하는 것이 일종의 회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회계. 여기서 기업과 이해관계들 간에 일종의 이제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도구 역할을 하는 것이 회계고 그래서 제가 이 회계라고 하는 언어다. 기업의 언어가 기업의. 기업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어떤 정보 제공으로서의 도구, 결국 회계를 기업의 언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회계가 필요한 이유는 이런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일련의 시스템, 이런 것들 전부 다 회계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단순히 기록을 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이제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메커니즘, 이런 시스템을 그냥 회계라고 일컫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단식부기와 복식부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자, 단식부기라고 하는 거는 쉽게 생각하면 우리 어머니들이 가계부 쓰시는 거 있잖아요. 뭐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아빠가 벌어온 돈을 거기 수입 잡고, 그 다음에 마트 가서 콩나물 사고, 뭐 반찬 사고 하면서 지출되는 거, 이런 것들을 가계부에 쓰잖아요. 이게 단식부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쉽죠. 자, 그래서 거의 대부분 기록하는 것이 뭐 현금이나 뭐 채권 채무 관련된 뭐 일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간편하게 기록을 하고 자기 검증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데, 자, 복식부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회계에서 하는 거예요. 회계에서는 단식부기가 아니라 엄마의 가계부가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기록을 하는데 그거 이제 복식부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복식부기는 회계 원칙, 뭐 이중성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모든 재산과 자본의 증감 변화를 이제 기록을 합니다. 이건 이제 자가 검증 기능이 있고 모든 재산과 자본의 증감 변화,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 요거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회계를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5가지 항목들이 좀 중요한데 그걸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업의 정보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 기업의 정보를 알고 싶은데 어떤 것들이 관심이 될까요?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산 있죠? 재산.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 기업이 어떤 재산들을 보유하고 있는지 관심이 가지겠죠? 그 재산이 알짜배기인지 아니면 뭐 별로 가치가 없는 건지. 그 재산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뭐 현금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제 상품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뭐 제품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건물도 있을 것이죠. 그럼 기계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특허권 같은 거 있죠. 특허권도 우리가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무형의 재산. 쭉 있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관심이 있을까요? 그 기업이 재산이 이렇게 많지만 또 그 기업이 가지고 이제
자, 부채. 이런 것들이 이제 얼마만큼 되느냐 이런 것도 관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채가 예를 들면 이제 뭐 은행에서 차입한 차입금은 얼마인지 또는 이제 뭐 외상으로 매입한 금액도 부채가 되겠죠. 외상 매입한 금액. 이런 게 부채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부채 이런 것들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이거를 일종의 하나의 표로 담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재무상태표라고 해요.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그러니까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건 기업의 재산과 부채의 목록을 쭉 나열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나열할 때 방법이 있는데 보통 이제 재산은 왼쪽에다 나열하고 부채는 오른쪽에 나열을 해요. 오른쪽에다가. 좀 특이하죠? 그래서 이렇게 나열. 왼쪽에 나열하는데 회계에서 왼쪽을 뭐라고 하냐면 차변이라고 해요. 왼쪽은. 네. 그 다음에 회계에서의 오른쪽은 이제 대변이라고 해요. 대변. 그래서 요 뭐 차변 대변의 개념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되는데 모르신 분들은 왼쪽을 차변이라고 하고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하는구나 회계에서. 근데 재산은 우리가 보통 회계에서는 자산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자산, 에셋. 요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차변에 쓴다. 왼쪽에 쓴다. 그 다음에 부채라고 하는 거는 이제 대변에 쓰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하나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이거 다 도합을 하니까 한 100억이 돼요. 100억. 근데 예를 들면 이제 부채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빚이잖아요. 빚에 해당되는 것. 그러면 우리가 100억이라고 하는 자산을 확보하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그 자금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누군가로 빌려온 돈으로 쓰거나 아니면 내가 가진 돈으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채라고 하는 거는 남에게 빌린 돈이다. 예를 들면 남에게 빌린 돈이 예를 들면 70억이다. 그래서 남에게 빌린 돈 70억으로 100억의 재산을 다 살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럼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해? 내 돈으로 해야 돼요. 내 돈. 내 돈. 주식회사에서 나라고 하는 건 결국 누구다? 회사의 주인 누구예요? 주식회사의 주주죠. 그러니까 주주의 돈으로 우리가 자금 조달하는 것이 이거 뭐예요? 자본이라고. 자본. 네. 부채는 이제 빚인 거고 그거는 내 돈. 스스로 주주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거예요. 주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다. 자, 그래서 부채로 빚으로 70억을 조달했다고 한다면 내 돈으로 얼마를 조달해야 될까요? 30억을 조달을 해야지 100억에 해당되는 이런 재산을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왼쪽에 해당되는 부분들, 오른쪽에 해당되는 거 봤을 때 대변에 해당되는 건 부채도 있고 뭐도 있다 자본도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산은 이제 왼쪽에 차변에 쓰는 거고 부채와 자본은 대변에 오른쪽에 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잘 보시면 차변에 해당되는 거이고 재산의 합계가 얼마야? 100억인데 부채와 자본에 해당되는 부분 각각 70억하고 30억이면 요거 두 개 더하면 얼마가 되는 거죠? 100억이죠? 그럼 어떻게? 왼쪽과 오른쪽이 일치한다. 차변과 대변이 일치하고 표현할 때는 자산은 항상 부채 더하기 자본과 같아야 된다. 이런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 요게 좀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재산 100억을 모으기 위해서 자금 조달을 받는데 어떻게? 빚으로 70억 조달받고 부채, 나머지는 주주의 돈으로 조달을 받는다. 그게 30억에 해당되는 금액을 해야지만 이렇게 해서 100억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 자,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항상 자산은 어디? 차변, 부채와 자본은 대변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기업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업의 경영성과라고 하는 건 이제 수익하고 비용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발생하거든요. 자, 그럼 수익하고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뭐라고? 이익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익. 네. 그럼 이거는 기업의 경영성과와 관련된 것을 우리가 이제 손익 계산서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 여기 이제 앞에다가 포괄을 붙이기도 해요. 포괄 손익 계산서, 손익 계산서에 해당돼요. 예. 그러면 이제 수익에 해당되는 것이 예를 들면 50억 나오고 비용에 해당되는 것이 30억이다. 그럼 이익이 얼마? 20억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자, 수익에서 비용을 뺀 부분들 이것도 우리가 고려를 할 수 있는 건데 보통 거기 지금 우리 교재 재무 상태에 해당되는 거는 재무 상태표
기업의 이제 경영 성과와 관련된 것들은 이익을 많이 내야 되는 거니까 손익계산서와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자산은 차변이고 부채와 자본은 대변이라고 하는데 수익과 비용은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것도 그냥 한 줄로 표현합니다. 얘도 차변과 대변에 쓰게 되는데 우리가 비용이라고 하는 건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제 건물을 사려고 했을 때 자산 같은 경우에 건물 사려고 할 때 건물 50억짜리 건물을 샀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현금 50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한테 건네줘야 되죠? 지출이 필요하다는 거야. 전제가. 항상 그러진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지출이 되고 우리가 자산을 취득하는데 마찬가지 비용이라고 하는 거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광고 선전비다, 홍보비다. 그럼 광고 선전비 20억 썼습니다. 광고 선전비 10억 썼습니다. 이렇게 되면 광고 선전비 10억 썼습니다라고 하면 10억에 해당되는 현금 지출이 수반이 되죠. 그렇잖아요. 아니 비용을 쓰려면 기본적으로 현금 지출이 수반이 같이 될 거 아니에요. 광고비 10억 썼습니다. 비용 지출이 됐을 거 아니야. 현금 지출. 그러니까 이거는 자산하고 비용은 일종의 사촌지간이다. 사촌지간.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현금 지출 수반이 되고 비용도 현금 지출 수반이 되는 게 일반적이니까 이 두 개는 같은 족보다. 그럼 어디에 대해 되겠어요? 자산이 차변이니까 비용은 뭐가? 비용도 차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차변이면 수익은 어디? 수익하고 비용은 반대로 가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수익은 대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익은 대변. 네, 요거를 좀 전제를 하시면 좋겠고, 그럼 이제 기억을 하시는데 자산과 비용은 차변, 부채와 자본과 수익은 대변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복식부기에 이렇게 한다는 거야.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통해 가지고 재무상태표 따로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경영성과에 해당되는 수익, 비용에 해당되는 것들도 같이 표현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대차평균의 원리는 이거죠. 차변과 대변, 대변과 차변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야. 네. 그래서 만약에 일치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뭔가 중간에 누락된 게 있다. 왜? 항상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 차변과 대변 일치가 되도록 만들어진단 말이죠. 표가.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어떤 자가 검증 기능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이게 대차 평균의 원리다. 그래서 모든 재산과 자본의 증가한 변화, 모든 재산, 그 다음에 자본,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증가한 변화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됩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3번의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데 재무회계는 이제 보고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 이 관리회계는 원가회계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원가 보통 관리회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니까. 재무회계는 보고 대상이 누구냐? 기업의 외부에 있는 주주나 채권자다. 채권자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채와 관련된 것이죠. 그렇죠? 네, 채권자. 그 다음에 자본은 이제 주주와 관련, 출자라는 사람. 왜? 회사의 주인은 나니까 내가 누구야? 회사의 주인은 나야. 회사의 주인은 주주죠. 회사의 주인 주주가 자금을 조달하는 게 자본과 관련된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재무회계다. 그럼 작성 기준은 어떤 이제 기준을 갖춰가지고 왜냐하면 주주나 채권자의 수는 다양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이해하고 있는 수준이라든지 이런 게 다 각양각색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회계학을 공부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안 한 사람들도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어떤 회계학의 지식의 깊이가 높고 낮은 차이가 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해가 되지만 어떤 사람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의 틀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렇죠? 예, 정보를 제공하는 하나의 틀.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예를 들면 A 기업이라고 하는데 B 기업도 재무상태표는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A 기업의 재무상태표와 B 기업의 재무상태표가 각각 서로 상이하다고 한다면 이 외부의 이해관계자들 입장에서는 좀 난처하겠죠. 기업의 정보를 받았을 때. 그래서 기본적으로 회계 기준이라고 하나의 틀,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작성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기업 간에도 비교하기가 용이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고 형식은 재무제표. 재무제표는 뭘 재무제표라고 하느냐? 재무상태표와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재무제표라고 표현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는 큰 틀 안에 재무제표 안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보의 특성은 이제 과거 정보다. 과거에 구입했던 내역, 과거의 비세. 왜냐하면 재무상태표는 보통 12월 30일 기준, 기말 기준으로 해서 12월 30일 현재까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부채 자본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이제 반영을 하는 건데
그러면 요 시점까지 발생했던 과거에 구입했던 기록이라든지 과거에 돈을 빌려왔던 기억이라든지 기록이다 이런 게 반영이 되는 거죠. 보고 시기는 기본적으로 1년에 최소한 1회 이상 하는 겁니다. 네, 1년에 1회 이상. 그래서 기본은 1년에 1회고 상장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분기나 반기 단위로도 또 보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1년에 1회 이상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정기적으로 하겠죠? 재무회계는. 그다음 회계 목적은 투자 및 신용평가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 투자는 주주도 입장이고 신용 정보는 뭐야? 믿고 계속 돈을 빌려줄 수 있느냐 이게 신용인 거잖아요. 신용평가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관리회계는 보고 대상이 이런 이제 주주나 채권자가 아니라 누구라고 돼 있나요? 주주나 채권자가 아니라 상이하게 기업의 내부 경영자. 이 사람들은 이제 외부에 해당되는 거고 내부 경영자는 이제 내부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의 경영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 내부의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위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굳이 어떤 하나의 틀 이거는 기업 간에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죠. 우리 내부적으로 자료를 쓰기 위한 것이니까 기업의 회계 기준이라고 하는 일정한 기준 없이도 작성이 됩니다. 예, 보고 형식도 일정한 형식도 없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미래지향적이다. 앞으로 뭐 예산을 짠다든지 아니면 앞으로의 어떤 예상이 되는 정보를 반영해서 앞으로 얼마만큼 수익이 나올지 미리 예측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관리회계에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지향적 정보다. 보고 시기는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관리회계라고 하는 거는 기업마다 무조건 해야 된다? 아니에요. 재무회계는 기업마다 무조건 해야 된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왜? 재무회계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법인세 신고를 하잖아요. 국세청에. 법인세 신고를 할 때 항상 재무제표를 첨부하도록 돼 있어요. 그 세금을 신고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세금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무제표가 첨부돼야 되고 재무제표라고 하는 건 결국 재무회계에 정기적인 보고가 전제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다음 관리회계는 이제 경영관리 목적에 따라 요거는 우리가 회계 목적 자체가 정보 이용자에게 어떤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냐? 네. 근데 이제 둘 다 의사결정과 관련된 부분들이기는 해 보이지만 이 의사결정은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주주와 채권자에게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다 그러면 재무회계 거고 그 다음에 어떤 경영관리 목적의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경영관리 목적이라고 한다면 경영관리 목적 내부의 경영관리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관리회계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봐주시고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일반 목적 재무보고라고 하는 부분들 언급되어 있죠. 자, 이런 거는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거 보시면 이제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이 보시면 투자자는 누구냐? 여기서는 채권자와 주주를 다 합해 놓은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자가 기업에 자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보고기업에 유용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용한 재무정보. 그럼 재무정보에 해당되는 게 뭐냐? 자, 경제적 자원이라고 돼 있죠. 경제적 자원이 뭐냐? 결국 자산을 말하는 거예요. 재산. 기업의 자산. 그럼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부채는 채권자가 가져갈 수 있는 몫인 거고 그 다음에 자본은 주주가 가져갈 수 있는 몫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채권자에 해당되는 몫과 주주에 해당되는 몫. 결국 여기선 청구권자는 채권자과 주주 이렇게 청구권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자원은 결국 자산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청구권에 대한 것은 결국 부채와 자본에 대한 개념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관한 정보 제공하고 그 다음에 두 개의 변동사항. 그럼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연도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한계는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지금 현재의 주주뿐만 아니라 미래의 주주가 될 사람, 그 다음에 뭐 돈을 빌려준 사람, 채권자,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제공할 수도 없다. 이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정보를 다 담을 수 있느냐? 그게 아니죠. 왜? 어떤 정보를 담아서 제공을 했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또 어떤 누군가는 이 정보에 해당되는 것이
좀 부족하다? 나는 더 필요한 정보가 있다? 라고 했을 때 각각 개별적인 주주와 채권자 모두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 없죠. 기업이 재무 보고를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모두에게 만족하는 모든 정보 제공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어느 정도 거기 언급되어 있는 보고 기업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고 보고 기업의 가치를 추정하는 데 도움. 그러니까 이 기업의 어떤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가치를 보여주기 위한 정보가 아니다. 근데 다만 그런 가치를 추정하거나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 제공 것이다. 자, 정확한 소술보다는 상당 후 추정, 판단 및 모형.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각종 재산과 부채에 대한 이제 평가를 할 때 기본적으로 추정 및 판단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영역들이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은 또 뒤에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구나, 추정이나 판단이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기본 과정 보시면 계속 기업 과정이 있거든요. 계속 기업 과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정보를 제공받는 이 기업이 당장 문을 닫는다 안 닫는다? 당장 문을 닫을지 않을 것이다. 이 기업은 올해, 내년, 내후년 계속해서 사업을 지속할 거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이런 재무상태표를 작성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예. 그럼 그게 이제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제가 건물이라고 있었는데 건물을 예를 들면 이제 10억 주고 구입을 했어요. 건물에 해당 10억 주고. 그럼 이제 건물을 10억 주고 구입을 했는데 이 10억에 해당되는 건물이 지금 현재 시가로 따지면 예를 들면 뭐 50억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이 재무상태표 표시하는 거는 당초에 내가 구입했던 10억으로 표시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시가 50억에 해당되는 것으로 표시하는 게 맞을까요? 50억으로 표시하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시가라고 하는 것은 계속 바뀔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갑자기 뭐 올해 뭐 예를 들면 지하철이 여기 뚫리기로 했다 뭐 갑자기 건물의 가치가 확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갑자기 옆에 이제 뭐 방사능 폐기 시설이 들어온다. 그러면 갑자기 가치가 확 떨어질 수도 있고 얘는 이제 변동 가능성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안정적이지 못해. 그러니까 기업의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이 건물 50억 이렇게 써놓으면 아 이게 항상 50억의 가치를 지닐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죠. 예. 그리고 또 절대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 건물은 우리가 당장 팔 생각이 없어. 이걸 당장 판다고 한다면 시가 50억에 해당되는 의미가 있을 텐데 이 건물은 우리 회사 본사 건물이야. 당장 팔 수가 없어. 계속 기업을 운영할 거야. 그럼 50억이라고 하는 게 의미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당장 팔 것도 아닌데.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훨씬 더 안정적인 금액이 뭐냐? 당초에 구입했던 금액 10억에 해당되는 금액을 여기다가 이제 제시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안정적일 수가 있나요? 10억에는. 왜? 안 변하잖아요. 당초 구입한 금액이 바뀔 수 있어요? 안 팔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계속 기업 과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시가 평가를 하기보다는 그 교재에 보시면 계속 기업의 과정에 근거한 발생주의 회계라고 하는 것이죠. 거래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회계 기록을 하고 역사적 원가죠. 이렇게 말. 당초에 과거에 우리가 취득한 구입한 원가에 해당되는 것을 쓰겠다는 것이 역사적 원가주의입니다. 예. 그래서 역사적 원가주의에 따라 10억을 쓰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겠냐. 그럼 유형자산을 이제 감가상각할 때도 50억을 기준으로 시가 기준으로 감가상각하는 게 아니라 당초 구입했던 금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무형자산 상각, 감가상각 앞에 거랑 똑같은 거니까 유동, 비유동을 구분하고 유동, 비유동이라고 하는 건 1년 이내에 현금화 시킬 수 있냐 없냐 이런 걸 따지는 거거든요. 아니 계속 기업이기 때문에 이 의미가 있지. 당장 우리가 문을 닫을 거다. 이게 계속 기업의 반대가 여기 이제 청산 기업에 청산 기업. 청산 기업 가정할 것 같으면 유동, 비유동이 뭔 의미가 있어? 어차피 지금 다 팔 건데 문 닫고 그럼 다 현금화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동, 비유동의 구분은 계속 기업 과정일 때 의미가 있고 수익, 비용 대응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 있다. 네.
자, 그 다음에 밑에 재무적 질적 특성이 근본적 질적 특성과 보강적 질적 특성인데 그거는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재무제표 요소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재무 상태와 관련된 것들은 이제 재무 상태표 뭐죠? 이거 재무 상태,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경영 성과는 뭐죠? 손익계산서, 포괄 손익계산서에 해당되는 부분에 수익과 비용에 해당되는 부분들, 거기서 차감한 이익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계산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중에 여기 4번하고 5번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옆 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근본적 질적 특성이 있고 보강적 질적 특성인데, 근본적 질적 특성은 이제 메인이 되는 거고, 이제 서브다. 어느 게 더 중요한 건 메인이 되는 게 중요하죠. 근본적이 됩니다. 저기 재무정보를 담을 때, 재무정보를 담아서 우리가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할 때 이러한 특성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특성들이 담겨져 있는 정보가 돼야 된다. 그런데 둘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해요? 메인과 서브가 충돌한다고 한다면 훨씬 메인이 더 중요한 것이죠. 네, 그래서 메인에 해당되는 거 먼저 보시면 목적 적합성이 있네요. 목적 적합성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이제 예측 가치, 확인 가치, 중요성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 그럼 예측 가치는 뭐냐? 정보 이용자가 기업 실체와 관련해 과거, 현재, 미래 사건 평가에 도움이 제공되도록 해야 된다. 이런 것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2021년 기업의 이익이, 영업이익이 예를 들면 10억이었어요. 22년도에 20억이었어. 자, 23년도에도 보니까 30억이었어. 그러면 우리가 24년도에 여기 이제 영업이익의 자료잖아요. 영업이익. 이 자료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24년도에는 이 기업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이익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겠구나. 이게 계속 성장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렇게 요 정보를 통해 가지고 24년도는 아마 40억 이렇게 이제 예상한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으면 이 영업이익에 해당되는 요 자료들은 뭘 갖는 거예요? 이건 이제 예측 가치를 갖는 정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기존의 이제 재무 정보를 통해 가지고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앞으로 이제 미래의 이익을 예상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거다. 그다음에 이제 확인 가치라고 하는 거 일종의 이제 피드백 가치라고 하는데 40억 예상했는데 실제 보니까 70억이 실제 이익이 발생을 했어요. 그럼 당초에 우리가 이제 40억 예상을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25년도는 원래대로 하게 되면 한 50억 정도 예상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24년이 더 커졌네? 기업이 어떤 이제 상품 개발을 했는데 그게 대박 났나 보다. 그러면 지금보다 더 큰 예를 들면 한 90억 정도 이렇게 이제 예상치를 변경할 수 있죠? 왜? 이런 사항들이 대해서 어떻게 피드백이 되는 거야. 피드백. 변동에 영향을 주는 거야. 이런 사항들이. 당초에 어떤 예상을 좀 더 크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피드백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뭐라고 해요? 이건 확인 가치로. 이런 것들은 이제 확인 가치를 갖게 되는 정보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 예측 가치는 예측 가치도 있고 기본적으로 재무 정보에는 이런 이제 확인 가치,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어떤 가치를 가지는 내용들. 네. 자, 그런데 여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예측 가치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예측치를 가지고 예측치가 예측 가치를 갖는 게 아니죠.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영업이익은 다 뭐예요? 실제 영업이에요. 실제 영업이익. 실제 영업이익. 실제 영업이익. 그러니까 실제 영업이익이 예측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측치가 예측 가치를 갖는다 이런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실제 영업이익을 통해서 예측 가치를 가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중요성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이제 중요성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어떤 거냐? 중요성은 예를 들면 이제 삼성전자가 있고 예를 들면 이제 오성전자가 있어요. 네. 그 삼성전자에서 예를 들면 어떤 소모품을 하나 사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그 비대인데 너무 좋아. 이게 더러운 이야기 죄송합니다. 비대를 여기 비대 앉으면 치질이 없어져. 이 비대를 쓰면 사람들이. 근데 좀 비싸. 요게 이제 한 1억 정도 하는 1억 정도.
근데 요 비대는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요거는 이제 자산으로 봐야 되나 비용으로 봐야 되나 이런 거 좀 애매하죠. 자산은 이제 재산인데 재산. 근데 비대 재산 같기도 한데 1년 지나면 또 없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볼펜 같은 거 샀을 때 이걸 자산으로 해요. 비용 처리를 해요. 애매하잖아요. 그럼 자산 같은데요. 100원짜리 100원 자산 이렇게 기록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소모품에 해당되는 것들은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소모품비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요걸 이제 원래는 자산 처리가 맞는데 삼성전자에서 예를 들면 이제 비용 처리를 해버렸다. 그럼 1억에 해당되는 비용이 과다하게 반영이 됐죠. 근데 오성전자는 마찬가지 이거 완전 황금비대 취지를 사라지게 하는 황금비대 1억 비용 처리 과다하게 계산됐다고 둘 다. 자 그럼 이런 이제 회계 처리 잘못이 우리가 외부의 의사결정자 입장에서 외부의 이해관계자 입장에 의사결정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삼성전자는 1년에 당기순이익이 20조잖아요. 네. 오성전자 1년에 당기순이익이 5천만 원이라고 할게요. 그럼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자 이러한 1억에 해당되는 비용을 잘못 처리한 것이 삼성전자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지. 아니 이런 바보가 어딨어. 내가 삼성전자가 당기순이익 20조면 삼성전자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삼성전자가 당기순이익이 19조 9,999억이 돼버렸으니 나 투자 안 할래. 삼성전자가 원래는 20조 5천억인데 내가 삼성전자 20조 5천억을 예상하고 투자하려고 했는데 삼성전자가 20조 4,999억이기 때문에 투자하기 싫어졌어. 또라이죠. 아, 변태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예. 그게 결국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이거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예. 그래서 삼성전자 입장에서 1억의 비용 처리는 중요성 기준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자, 근데 오성전자 입장에서는 1억에 해당된 비용 처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이 적자 기업이냐 흑자 기업이냐 달라질 수가 있지. 지금 당기순이익이 1억 비용 제외하고는 지금 5천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이거 제외하고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 1억의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이익 나는 기업이냐 손실 나는 기업이냐 달라지기 때문에 오성전자 입장에서는 중요하다고요. 예. 그러니까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적자 기업에는 투자를 안 하거나 돈을 안 빌려주려고 할 경향성이 크잖아요. 은행 입장에서도. 근데 흑자 기업이다 그러면 적자는 아니니까 투자를 하거나 어느 정도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개연성이 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그게 이제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표현 충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소술, 중립적인 소술, 오류 없는 소술. 예. 자, 완전한 소술은 기본적으로 모든 내용을, 모든 정보를 다 포함을 해라. 정보 이용자에게 도움이 되는. 그럼 중립적 소술은 재무적 선택이나 표시의 편의가 한쪽으로. 뭐 주주에게만 유리하도록 정보를 담다. 채권자에게만 도움이 되도록 정보를 담다. 자, 오류 없는 소술, 경제 현상의 기술의 오류나 누락이 없고 보고 정보를 생성하는 데 사용되는 절차의 선택과 정시 절차상의 오류가 없어야 된다. 중요한 거는 거기 절차상 오류 체크를 해주시면. 절차상의 오류가 없어야 되는 것이지 결과론적으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확했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절차적으로 오류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어떤 결과치가 결론이 났을 때 그게 내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과 다른 결론이 나왔다 하더라도 괜찮은 거야. 그건 문제가 없어. 왜? 아니 우리가 이제 추정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어떤 정보를 반영해서 하는데 그 사이에 어떤 사회 환경이나 경제 환경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내가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정확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네. 절차상의 오류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이 완벽 정확 이런 것들은 잘못됐다. 절차만 잘 지키면 된다. 자, 그 다음 보강적 질적 특성에 해당되는 부분 보시면 이제 비교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 이용자가 항목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 식별을 이해할 수 있는 질적 특성이다. 여기 이제 좀 어려운데요. 항상 삼성전자, LG전자 간에 이 재무 정보를 놓고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투자자 입장에서 어느 기업이 더 좋은 기업인가? 더 좋은 기업에 투자 자금이 더 몰리겠죠? 예. 그래야지 좋은 기업에 투자가 많이 몰리면 더 성과가 좋아지고 그 성과가 또 선순환에 대해서 배당이 되고 투자자에게 가면 투자자가 또 그 확보된 자금을 가지고 더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하고 경제 선순환이 발생을 하는 건데 이러려면
실체 간 비교라고 하는 건 기업 간의 비교를 말하는 것이고, 기간별이라고 하는 거는 전년도와 올해, 예를 들면 삼성전자다 그러면 이 전년도와 올해의 어떤 재무 정보의 변경 이런 것들이 있는지 비교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검증 가능성. 합리적, 판단력 있고 독립적인 서로 다른 관찰자가 어떤 소리 충실한 표현이라는데 의견이 일치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사람이 봤을 때도 이 정도면 충분해 내용이. B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정도면 충분해 괜찮아 충분하게 표현이 돼야 될 거는 재무정보 다 담겼어 라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 자, 그다음에 검증 가능성, 그 적시성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결정과 정보를 제때 이용 가능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은 보고를 하지만 적시성에 해당되는 문제 때문에 분기 또는 반기별로도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분기, 반기 보고서에 해당되는 것들이 적시성과 좀 관련이 있다. 자, 이해 가능성, 다수의 정보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다수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 목적에 부합되는 정보는 그 정보가 일부 이용자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이제 회계 지식이 없고 학력이 조금 지적 수준이 좀 안 되신다. 도저히 이쪽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전공을 안 했다. 그럼 그 사람들에게 이해하도록 정보를 다 한글로 풀어가지고 이렇게 표도 안 담고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는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일부 이용자 이해하기 어렵다고 해서 무작정 기존의 어떤 틀 이런 것들 무시하고 쉽게만 정보를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는 있지만 회계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재무정보, 재무상태표 어떻게 볼지 모르는데요. 이거 말고 그냥 재산주 목록 엑셀로 정리해서 그냥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는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정보 일부 이용자에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제외하지는 않는다. 자, 그래서 이해 가능성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이제 고려를 좀 하시고 의사결정 목적에 부합되는 정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럼 그 정보 기간 예를 들면 이 사람들 모를 것 같으니까 정보 적용 안 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 여부는 결국은 기업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외부 정보 이용자들이 판단하는 것이니까 그 사람들이 일단 정보를 제공하고 그 사람이 이해가 안 되면 전문가들한테 또 자문을 구해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또 미교시 강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